할머니, 나 병원에 있어요. 병원비 필요해요. 제 의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 도연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5살 손자 준서는 밤마다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매의 눈이라 불리던 강력의 형사였습니다.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죠. 아들의 완벽한 며느리. 모두가 천사라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어둠을 보았습니다. 저는 온 가족 몰래 그녀의 비밀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25년 형사의 기술로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 그 방에서 저는 50명이 넘는 노인들의 명단과 내 손자 준서의 목소리가 편집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주가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지만 도연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망상이에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들에게 외면당한 저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다음 타깃이었던 윤혜란 할머니와 함께 함정을 팠습니다. 그녀 역시 보이스피싱으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며느리는 해외로 도주하려 했고 손자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전 남편 살해, 그리고 제 아들까지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이 가족은 모두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범인을 잡았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직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거 없는 막연한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예리한 감각이죠. 고은정 할머니의 직감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매의 눈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은정 할머니. 어느 봄날 아들 김도현이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한서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우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태도까지. 남편 김영수는 참 좋은 여자를 만났다며 흡족해했고 도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뭔가 걸렸습니다. 서영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스치는 차가움, 대화 중 잠깐씩 보이는 계산적인 시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묘하게 달라지는 목소리 톤이요. 25년의 형사 경력이 만들어낸 경보음이 은정의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의심을 표현했지만 도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의 직업병이라며 사람을 좀 믿으라는 말만 돌아왔죠. 남편 영수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은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영은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어른들에게 공손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심지어 은정에게도 특별히 더 잘 대했죠. 마치 은정의 의심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이요. 서영이 은정에게 혹시 잘못한 게 있냐고 물을 때마다 은정은 점점 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의 직업병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2사람은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영의 눈이 잠깐 은정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정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영은 정식으로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서영은 아들 준서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손자의 탄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서영은 완벽한 엄마이자 며느리였습니다. 시댁 일도 잘 챙기고 남편도 잘 챙기고 아이도 훌륭하게 키웠죠.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죠. 서영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가끔은 짜증도 내고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서영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듯이요. 그리고 은정은 느꼈습니다. 아들 도연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육아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연은 수척해졌고 자주 피곤해했으며 이유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은정이 도연에게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었지만 도연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조금씩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요. 은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것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서영이 급한 일이 생겨 은정에게 손자 준서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은정은 기꺼이 새빛 아파트에 있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정은 자신의 의심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빛 아파트 30층, 아들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은정은 그 순간 경악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수척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손을 떨며 물잔을 드는 모습이었죠. 은정은 현관에 서서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헐렁해 보였고 피부색도 건강하지 못한 회백색이었죠.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은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소화가 좀 안 되고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스트레스성이래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빈 형사의 본능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도연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은정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연아, 정말 병원에서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어? 다른 검사는 안 해봤어? 네, 엄마. 위내시경도 했고 혈액 검사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래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도연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는 모습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은정은 가슴이 아팠지만 도연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준서 좀 잘 부탁드려요. 알았어, 도연아.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점심 꼭 챙겨 먹고. 도연이 집을 나서자 은정은 손자 준서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5살 준서는 천진난만했지만 은정의 눈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준서는 또래 아이들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자주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곤 했죠. 그리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요. 준서야, 할머니랑 놀자. 뭐 하고 싶어?
은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피곤해요. 5살 아이가 피곤하다니. 은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은정은 준서를 안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준서야,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엄마가 자꾸 놀아주래요. 놀아주래? 무슨 놀이?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을 하래요. 할머니, 나 병원에 있어요. 이런 말들이요. 엄마가 연습하래요. 은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연습? 무슨 연습이란 말인가요? 은정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준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일단 준서를 재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준서야, 잠깐 자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네. 준서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은정은 준서를 소파에 누이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미료통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죠. 은정은 무심코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은정은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전시용 집 같았죠. 그때 은정의 눈에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안에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방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자물쇠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정은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려 했지만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에게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준서의 옷을 만지며 깨우려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준서가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응, 준서야. 잘 잤어? 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준서야, 저기 저 방은 뭐 하는 방이야? 은정이 복도 끝에 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그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방이에요. 엄마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엄마 일하는 방이래요. 일하는 방? 엄마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기서 전화하고 그래요. 저는 못 들어가요. 은정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현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그렇다면 서영은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정은 준서에게 점심을 먹였습니다.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밥을 해주었죠. 준서는 잘 먹었지만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역시 또래 아이들보다 식욕이 적어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인 후 은정은 준서를 다시 재웠습니다. 준서는 쉽게 잠들었습니다. 너무 쉽게요. 마치 항상 잠이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준서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은정은 다시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25년 형사 생활 동안 배운 기술 중 하나인 자물쇠 따기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 침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본능은 이 방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머리핀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클립 몇 개를 발견했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반 가정용 자물쇠였습니다. 특별히 복잡하지 않았죠. 은정은 클립을 구부려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자물쇠 안에 클립을 넣었습니다. 딸각, 딸각. 은정은 집중했습니다. 자물쇠의 내부 구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1분, 2분.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은정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은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2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은정은 방 안의 조명을 켰습니다. 밝은 빛 아래 드러난 방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나 서영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숙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는데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노인들 신분증이었죠. 은정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책상 위에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두꺼운 수첩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오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022년 3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목표 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실행해온 것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노인들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가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추가 정보가 적혀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박순자, 78세, 강남구 압구정동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독거 아들 미국 거주, 예금 1억 2천, 완료 8천만 원. 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만수, 82세, 서초구 반포동이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딸 부산 거주, 예금 9천만 원, 완료 5천만 원 회수라고 되어 있었죠. 은정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10명씩의 명단이 있었고 총 5페이지였습니다. 50명의 노인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에는 총액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1페이지 총 회수액 3억 2천만 원, 2페이지 총 회수액 2억 8천만 원. 모든 페이지를 합치면 약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뜻이었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뒤쪽 페이지에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타깃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대기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혜란 75세, 마포구 서교동, 독거, 자녀 없음, 예금 2억 3천만 원, 다음 타깃. 은정은 이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윤혜란. 다음 피해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은 이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1. 한 사람당 최대 2회 접촉 2. 녹음 파일 정기 업데이트 3. 통장은 즉시 해지 4. 흔적 남기지 말 것. 은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범죄였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죠. 서영은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은정은 수첩을 내려놓고 다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녹음기였는데 파일이 수십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서예요. 손자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준서가 평소에 할 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차를 긁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이것은 명백히 편집된 음성이었습니다. 준서가 평소에 말한 단어들을 잘라서 조합한 것이죠. 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준서가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다쳐서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혼날까봐 무서워요. 역시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연스럽게 편집되어 있었죠. 세 번째 파일. 할머니,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은정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 준서의 순수한 목소리가 노인들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준서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은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50명의 명단, 메모, 금액, 모든 것을요. 그리고 서랍 안의 서류들도 찍었습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서. 은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촬영했습니다. 벽면에 화이트보드도 찍었습니다. 거기에는 월별 목표액과 실제 달성액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기록이었죠. 그래프를 보니 서영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월 5천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녹음기도 촬영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워서 찍었죠. 총 3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준서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편집한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휴대폰들도 확인했습니다. 5대의 휴대폰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각 휴대폰의 화면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죠. 첫 번째 휴대폰에는 최근 일주일간 20통이 넘는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번호로 걸려간 것들이었죠. 그리고 통화 시간을 보니 대부분 5분에서 10분 정도였습니다. 은정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서영은 하루에도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서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속이고 있었죠. 노트북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방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방의 모든 모습이 담기도록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서류들을 서랍에 넣고 녹음기도 원위치시켰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이 방에 들어왔다는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조명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딸각.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은정은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준서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병원에 있어요. 은정은 깜짝 놀라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병원비 필요해요. 1,000만 원. 도와주세요. 은정은 무릎을 꿇고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준서에게 얼마나 자주 이 말들을 시켰던 것일까요? 아이의 무의식 속에까지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은정은 준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경찰이 올까봐. 은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잠꼬대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죠. 은정은 준서를 안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였습니다. 반드시 서영을 막아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은정은 재빨리 준서를 소파에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서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서 잘 봐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은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준서가 참 착하더라. 잘 놀다가 지금 자고 있어. 서영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서영아,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집에서 일한다며?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간단한 온라인 마케팅 일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요. SNS 관리 같은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정은 서영이 얼마나 능숙한 거짓말쟁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은정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서영에게 들킨 것을 알리면 안 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네, 시간도 자유롭고 좋아요. 준서도 볼 수 있고요. 서영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준서 깨우지 말고 좀 더 재워. 피곤해 보이더라. 네, 어머님.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은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서영이 정말로 위험한 범죄자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남편 영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요. 영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이야. 도현이한테 먼저 보여줘야 해. 도현이가 믿어줘야 해. 도현이가 믿을까? 자기 아내를 범죄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도현이는 내 아들이야. 분명 이해해줄 거야. 은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도현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현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정은 태블릿에 모든 증거 사진을 담아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은정 앞에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지만 회사에 나갈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도연아, 앉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은정은 태블릿을 꺼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영의 비밀방 사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너희 집 작은 방이야. 자물쇠 채워져 있던 그 방.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그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 그리고 이것들을 발견했지. 은정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단 수첩,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녹음기 파일 목록까지. 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남의 집방을 몰래 들어가서 이런 걸 찍어 오시다니. 도연아, 정신 차려. 이 증거들을 봐. 서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어. 5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였어. 그럴 리가 없어요. 서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야. 은정은 녹음기 파일 목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준서 목소리야. 서영이가 준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편집했어. 그걸로 노인들을 속이고 있어. 준서를 범죄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영이는 준서를 사랑해요. 도연아. 은정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 요즘 얼마나 아픈지 봐.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빠지고 손도 떨리잖아. 혹시 서영이가 내 음식에 뭔가를 타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그만하세요. 이건 엄마의 망상이에요. 직업병이라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난 서영이를 사랑해요. 서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서영이를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널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사진 찍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가주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서영이한테도 준서한테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은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한 말들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이고 싶지 않다는 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위험한 범죄자였습니다. 손자는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안 믿어. 도현이가 날 안 믿어.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영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어떻게? 도현이가 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가 충분해. 경찰이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그렇게 하면 도연이는 날 평생 원망할 거야.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여보. 난 25년간 형사였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서영을 잡을 거야. 은정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윤혜란 할머니의 주소를 찾아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다음 타깃으로 정한 사람을 먼저 만나 경고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은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윤혜란 할머니였죠. 혜란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은정의 진지한 표정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은정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영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첩에 적힌 명단, 그리고 혜란이 다음 타깃이라는 것까지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혜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으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단에 적힌 혜란의 이름과 정보를 확인한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혜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란은 5년 전에 남편을 보이스피싱 때문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자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모든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죠. 혜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일주일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고요. 은정은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란은 그래서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모든 전화를 조심했는데 또다시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은정은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잡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은정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혜란이 서영의 전화를 받았을 때 연기를 해서 속는 척하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혜란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죠. 그들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혜란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혜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은 옆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은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자 준서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혜란이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황이 가득했죠. 준서라는 아이는 병원에 있다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한데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다고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이었죠. 자신은 준서의 담임 선생님 한서영이라고 하며 준서가 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안 돼서 준서 할머니께 연락드렸다고 말했죠. 교묘한 설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설정으로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었죠. 혜란은 은정을 바라봤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영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었고 혜란은 적는 척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녹음이 잘 되었냐고 물으니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이죠. 은정은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복사해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서영을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신이 너무 심했다며 미안하다고 화해하자며 내일 달맞이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자고 했죠. 서영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괜찮다며 내일 뵙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달맞이 한정식집 2층 룸. 은정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서영이 도착했죠. 서영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물잔을 들려는 순간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윤혜란 할머니 아니? 라고 물었죠. 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잔의 물이 살짝 흔들렸죠. 서영은 누구냐며 잘 모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75세, 독거노인,
예금 2억 3천만 원. 다음 타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룸 안에 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저 준서예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서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어제 윤혜란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라고, 서영이 준서의 목소리를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그리고 선생님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죠. 은정은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방 안의 모습, 명단 수첩, 서류들까지요.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루, 손자를 이용한 범죄, 그리고 50명이 넘는 피해자 명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끝났다고 한 서영. 서영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방에 몰래 들어가셨다고 말했죠. 은정은 그렇다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죠. 은정이 어딜 가려는 거냐며 이제 경찰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서영은 이미 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급히 뒤를 쫓았지만 서영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 식당 밖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은정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후배 형사 오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님, 저예요. 고은정입니다. 지금 급한 사건이 있어요. 제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어요.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방금 도주했어요. 오경희는 놀라며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달맞이 한정식집이라고 말하며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자 준서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은정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서영은 달맞이 한정식집을 나와 곧바로 하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니었지만 서영은 원장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며 준서를 데려갔습니다. 원장님께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준서를 먼저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죠. 원장은 그러라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준서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갔죠. 준서가 우리 어디 가냐고 물으니 서영은 엄마랑 재미있는 데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준서를 데리고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죠. 목적지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한편 은정은 오경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기고 서영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했죠. 오경희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증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았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25년 형사 생활이 헛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손자라고 했습니다. 서영이 준서를 데리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오경희는 즉시 서영의 차량 번호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서영이 인천공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역시라고 말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는 거라고요. 은정과 오경희는 즉시 경찰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질주했죠. 은정은 더 빨리 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오경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은정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손자 준서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인천공항 부근의 한 주유소에서 서영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들이 포위했고 서영은 차 안에서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한서영, 나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요. 하지만 서영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통해 보이는 서영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은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영아, 나야, 어머니야.
준서만은 보내줘. 라고 소리쳤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세요? 서영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아냐고요. 50명이 넘는 노인들이 내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윤혜란 할머니는 남편까지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어요. 이 세상은 약자에게 너무 가혹해요. 은정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약한 사람들을 속인 거냐고. 노인들을? 내 아들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서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정은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어머니라고. 어머니라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지금 준서는 얼마나 무서워하겠냐고. 준서를 생각해서라도 내려오라고요. 은정의 말에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에 준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준서의 울음소리가 서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영이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 가. 라고 말하며 준서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은정은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큰 소리로 울었죠. 할머니, 무서웠어요. 은정은 준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서영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영은 마지막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서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만 했습니다. 서영이 체포된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이 모아둔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5년 전 의문의 사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현재 범죄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전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체내에서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서영은 6개월 동안 조금씩 남편의 음식에 농약을 섞어 먹였고 결국 남편은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서영이 현재 남편인 도연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에서 압수한 조미료 통 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죠. 오경이가 은정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은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죠. 오경이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몇 개월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은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즉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시작했죠.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도연을 은정이 찾아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링거를 맞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요. 은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서영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라고요. 도연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고. 준서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도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너는 회복할 거라고, 그리고 준서도 안전하다고, 우리가 다 지켜줄 거라고요. 한편 서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서영에게 전 남편 살해, 현 남편 살해 미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등 여러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서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이었던 것은 준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라고 말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영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정과 남편 영수는 도현과 준서를 돌보기 위해 새빛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도현은 계속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트라우마로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엄마를 찾으며 울었죠.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준서가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은정은 그럴 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준서야, 엄마가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은 올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준서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건 진짜야.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준서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거의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늘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왔죠. 그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열심히 일하며 아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윤혜란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혜란이 물었죠.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혜란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아들도 많이 회복했어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니,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혜란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 딸이 있거든요. 올해 35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니 아들 도현 씨가 참 괜찮은 분 같더라고요. 혹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현이 아직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혜란 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도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혜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은정은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아, 혹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은 없니?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은정이 설명했습니다.
윤혜란 언니 기억하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 그분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영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은정은 말했습니다. 알아, 도현아. 하지만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니. 준서에게도 엄마가 필요하고.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은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야. 엄마는 따로 필요해. 그리고 도연아, 모든 사람이 서영이처럼 나쁜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윤혜란의 딸 미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죠. 어머니와 혜란 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연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영처럼 화려하지도 완벽해 보이려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솔직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연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연이라고 해요. 도현도 인사했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주선한 거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요. 도현은 미연의 솔직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아직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들었어요. 도현 씨가 많이 힘드셨다고. 저희 엄마가 도현 씨 어머니랑 함께 서영 씨를 잡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미연의 말에 도현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현과 미연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처럼 가벼운 만남이었죠.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준서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미연을 좋아했습니다. 미연은 준서를 자연스럽게 대했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언니 같았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미연 언니, 다음에 또 와요.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서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게.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2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일기를 쓰지 않았던 그녀가 오늘만큼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재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준서도 좋은 엄마를 얻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은정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교도소 안에서 서영도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는 내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서영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은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진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우세요. 그것이 바로 고은정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요.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